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이제는 반갑지도 않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죠. 안 그래도 이제 뭐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긴 했어요. 그렇죠. 날도 추워지고 이제 그죠. 어젯밤에 정말 보니까 춥더라고요. 딸내미가 추워 죽겠대요. 그래서 바로 그저께만 해도 더워 죽겠다던 애가 넌 참 그렇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입을 찾고 앉았어요 벌써.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찬바람 부니까 시험 볼 때가 된 거죠. 근데 뭐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붙을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이미 여러분은 매번 얘기하면 붙은 거예요. 그냥 요식행이 남아 있는 거라서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요. 자리 지키고 스케줄 따라오시면 합격증은 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뭐 학교 가지 않을 만한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못 학교 가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농담 아니라 보면 알아요. 보면. 그렇죠. 1년 보낸 걸 알기 때문에 보면 제가 될지 안 될지 거의 99.9% 맞춰요. 다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분 좀 이상한 분이 있긴 하지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또 7번째 우리 하루 10문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이것도 다음 주 때만 마무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백서는 이제 공부하기 위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7, 8월 달에 아침 문제, 80문제는 정말 뭐라 그러죠? 응용 문제가 많고 적중을 위해서 좀 만들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 문제, 이 7, 8월 달 문제는 하루하루 전범위로 10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할 때도 골라볼 때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바쁠 때는 하나만 봐도 되고 동영상으로 무료특강으로 그죠? 올라와 있으니까 또 그리고 뭐 하죠? 2개만 골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배분하면서. 근데 전체를 보기엔 딱 좋아요. 찔끔찔끔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는 거니까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백서는 너무 숨이 기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 번 다 보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사실 없어요, 이게. 백서는 맘 먹고 한두 번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그때 기분 좋을 때 그냥 보는 거죠. 짬짬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를 좀 달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뭐 어떤 분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뭘로 돌려야 될까요? 뭐 돌릴 건 많죠. 책을 돌려도 되고 돌릴 건 많은데 그게 이제 달라요. 타임 따라서. 그렇죠. 내가 타임이 얼마나 있느냐. 하루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백선 보는 거고. 아니다. 1시간밖에 못 낸다. 그러면 이거 10문제. 7, 8월 달 하나만 골라서 본다든가. 이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발 좀 이제 한 부분 챕터만 집중해서 하루 종일 보는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목별로 전체 보는 거. 그리고 9월 달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하루에 될 수 있으면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 두 과목 섞어서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그것도 챕터를 나눠 두 과목은 말이 안 돼요. 전체를 하면서 두 과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골라볼 만한 자료를 골라야 되겠죠. 우리 7, 8월 아침 문제 같은 거. 이런 거가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다면 하루 두 과목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점수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뭐 현재 60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이고 현재 60점 이상 안정적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뭐 40 몇 점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점수대별로 다르니까 뭐 똑같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12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 그림이 나오죠. 그림책 12페이지.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뭐를 했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요. 도시관리 계획. 그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고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패턴을 잡아주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 페이지 우리 11페이지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봐봐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서울시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밑그림을 그려주는 계획이 뭐다?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이다 이 얘기죠. 그림책 11페이지 펴요. 그러면 정 가운데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뭘 받자? 승인을 받자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수립이 이루어질 때 11 뭐라고요? 기본 계획을 만들 때 못 살겠네 진짜 뭐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립에 대한 부분은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거치고 의견 청취해서 수립을 합니다. 기공의하여 수립하자. 시작. 그럴 때 기초조사 관련된 부분이 요즘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일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라고 나올 거예요. 11페이지 정 가운데 위에. 요번에 그 수지에 났을 때도 느꼈죠. 집을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그 지하에 주거 공간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이런 거 두는 바람에 뭐가 됐습니까? 생명도 잃고 여러 가지 위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에는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일취약성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걸 포함하게 돼 있는데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면 또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했다면 또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요걸 냈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했다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관리 계획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가운데 위에 보시면 5년 내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에 검토했다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하고 시군이라고 한다면 수립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죠? 또 가운데 밑에 큰 도시인 누구 특광, 특시, 특도는 따로 승인 같은 건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기본 계획에 제한이 있을까요? 관리 계획에 제한이 있을까요? 관리 계획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기본 계획은 제한이 말이 안 되죠.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어야 제한이 있는 건데 기본 계획은 행정청 특별시 내부적 계획이잖아요. 주민이 제한할 수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1번 문제도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라고 나와서 내용에서 옳은 걸 고르자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 맞습니다. 옳은 거죠. 첫 번째, 주민은 기반설에 관한 사항에 기본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키워드를 못 잡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기본을 물어보는 건지 관리를 물어보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기본 계획이냐 관리 계획이냐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항상 키워드 잡는 거 놓치지 마시고. 두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 그럼 10만 명 이하라고 한다면 비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11페이지 오른쪽 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진 곳에 전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기본계획 안 만들 수 있겠죠. 11페이지 오른쪽 위 전부 모두 마찬가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특별시장은 큰 도시니까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죠. 11페이지 가운데 밑에 특시, 특도, 특광은 따로 기본계획 승인 받지 않습니다. 50살 넘어 다 큰 아들이 엄마한테 무슨 멘탈 승인을 받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맨 위에 11페이지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뭐라고요? 타당성 검토 5년마다. 됐습니까? 그리고 5번 다른 법률에서 다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면 토지의 적성평가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이 5번이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된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법하고 이 법하고 이제 칸막이가 서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분명히 절차를 밟았는데 또 해야 되니까 돈 낭비, 시간 낭비거든요. 그게 쌓이면 1년에 몇 조예요, 사실 그게. 그런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런 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알겠습니까? 행정 효율성? 그런 쪽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기 위한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쓸데없이 돈 빠지는 거면은 안 써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학원 가고 싶지 않은데 뭐하러 보내요? 안 보내면 되는 거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지 말라면 또 한다 그런다? 웃긴 놈이 하여튼 간에. 뭐라고요? 정답은 5번이야.
됐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가. 또 안 해. 이런 썩을. 뭐라고? 2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2번 문제는 뭐가 되죠? 17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봐보세요. 17페이지 왼쪽 위에. 우리 이런 말 하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 때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구역을 정하잖아요. 용도 지역, 시작.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용도 지역이 지정될 때 다른 법의 용도 지역이 우리 법의 무엇과 도시 지역과 성격이 유사한 경우 등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에서 다 했는데 우리 법에서 또 할 필요 있냔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냥 간주해 줄게. 결정고시를. 그래야지 행정에 뭐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또 그런 쪽에 또 포커스가 맞았네. 우연히.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거 17페이지 왼쪽 위에 있죠. 산업단지면 뭐가 된다? 도시지역으로 봐주는데 하나 주의할 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지 농공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옳은 거 고르는 문제고. 또 전원개발촉진법의 전원개발 사업의 구역인데 전원은 전력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죠. 전력의 원천. 하지만 수력발전소만을 위한다.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다. 그런 경우는 제외하죠. 17페이지 왼쪽 위. 확인하면서 봐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을 보면서 보란 말이야. 가리지 말고. 알았죠? 그 얘기들.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 송파위례 도시로 간주하고 그 다음 어촌어항법의 어항구역과 항만구역 등이 있다. 항만법에 의한 그러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면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거지 계획관리적인 연접한이 아니죠. 그렇죠? 쉬운 듯 안 쉬워요. 생각보다.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몇 번? 디귿 2번이 되어져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오시는 것으로 본다. 아마 나온다면 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요즘에 기출 스타일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박스에 집어넣고 골라라. 모두 고르시오. 이게 요즘 스토리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9회 때는 이런 스타일이 없었어요. 이 문제도 점점 가면서 스타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스타일이야.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연령이 느껴져 나는 이게. 언제쯤 나온 문제인지 보여준단 말이야. 저는 항상 새로 만들기 때문에 과거 유형 같은 건 별로 없죠.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아. 과거 유형은. 문제는 바뀌거든 유형이. 세 번째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된 건데요. 38, 39 두 페이지 펴보세요. 이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와요. 자, 매번 얘기하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화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받게 하는 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했어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뭐라 한다? 개발행위 허가. 근데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가장 우려가 되어진 게 뭐냐면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도로 등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는 구역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두 가지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목적성 구역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인 거지. 그러면 그거 기억나세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그거 알잖아. 뭔지 몰라도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강화해? 용적률 반토막 낸다고. 그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그럼 봐봐. 기반시설 부담구역 물어봐 놓고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 예상되는데 기반시설 곤란하대. 아, 곤란하지 이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지. 그리고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올 때 주민에게 의견을 들으세요 라고 나오는 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그렇죠? 3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있죠?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하라고. 보입니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주민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성이면 주민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 두 가지만 주민이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없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라.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 물어본 거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정한다. 주상공에 정하는 것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쵸? 왜? 개발행위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뭐하죠?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현재 개발이 많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어디죠? 주상공. 이런 동네 밀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주상공.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된 곳 외의 지역에 정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외기. 그래서 이것도 3번도 틀렸고. 네 번째 보시면 4번. 당해 용도 지역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이것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에서 초과할 거 예상된다. 이것도 38 왼쪽 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인 겁니다. 38 왼쪽 밑에. 그렇죠? 학교 수용 능력 도료율 같은 거. 이런 게 초과 예상된다, 미달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봐요. 요 3번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에다 옳은 거 이렇게 냈지만 거꾸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에다 틀린 거 이래도 답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나머지 뭐하죠? 1, 3, 4, 5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2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기 때문에 같은 보기로 문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38페이지 좌우 잘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도시개발 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조합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텐데 이 문제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관련된 것만 따로 모아서 지문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그림책은 42페이지부터 우리 45페이지까지 내용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42페이지 목차 나옴부터 먼저 봐볼게요. 그럼 우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개발 사업은 기본 순서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역을 정하거든요. 그럼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정하면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공공의 시행자일 수도 있고 민간 시행자일 수도 있는데 민간의 자 중에서 전부 한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리가 시행자로 정한다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소유자 조합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이제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봐봐요. 42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 구역에서 실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기간을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예요. 근데 1년이 되도록 실시 계획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싹수가 노라니까 시행자라는 것을 우리가 변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시행자 변경. 왜냐하면 사실은 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 3년 지나도록 우리가 실시계획을 안 만든다면 다음날 구역은 효력을 잃게 되거든요. 3년 줬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인데 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 1년 지나도록 실시계획을 인가시정 안 하고 있다면 2년만 더 지나면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되는데 가만 놔두기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하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구역에서 계획으로 1년을 주면 이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고 구역에서 실시계획에 3년을 주면 이건 다음날 구역이 해제된 걸로 보는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문제 나올 때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이 나오면 1년이면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일 때 전부한지 방식의 경우 시행자 변경이고 그리고 3년 주면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보는 거구나. 이거를 구분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보셔야 됩니다. 또한 44페이지의 가운데를 보시면요. 44 가운데를 보시면 일단 개발계획의 수립고시가 됐는데
우리가 1년이 지나도록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았다면 거기는 사업이 지연되니까 44정 가운데 지자체 등의 시행 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44정 가운데 1번에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조합 등 시행자일 때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개발계획에서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시행자 지자체의장 등의 시행사유가 되어주는 부분인 거고 여기는 시행자 변경사유인 거고 혼동하지 않도록 라인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44 가운데 맨 밑에 있듯이 여기서 2년을 주고 사업 착수를 안 하면 이것도 시행자 변경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44 가운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요거는 동그라미 4번하고 그 내용 등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 지문 좀 볼까요? 4번에서 옳은 거 1번. 일단 조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43페이지 봐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라고 나오는데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은 제한권이 없어요. 43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개발구역 지정 제한권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투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놓고요. 그다음 45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가 우리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거지 일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이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45 메인의 제목에 써 있고 금방 말한 거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했다면 44 정가운데 있듯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사유가 되어주는 부분이고 4번 조합이 개발구역 지정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시청을 안 했다면 이건 시행자 변경사유죠. 그렇죠? 44 가운데 맨 밑에 4번에 써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3번, 4번은 서술어가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혼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5번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나오니까 또 따지죠. 결격사유 아닌가요? 그건 임원의 결격이죠. 조합원의 결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임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도 조합과 관련된 조문 모아놓은 거니까 그림책 42, 43, 44, 45 챙겨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5번은 정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부분의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요거 좀 봐봅시다. 요거는 페이지 62페이지 봐보세요. 62페이지. 됐습니다. 칠판 봅시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 봐봐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죠.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봐봐요. 그럼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 조합이 시행자가 되죠. 그럼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일단 조합원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네가 무엇이었다면 투기과열지구. 시작. 투기과열지구였다면 여기도 전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62페이지 왼쪽 위. 어디면 재건축이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작. 조합 설립의 인가 후. 그 다음 재개발이면 언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그러면 전매 제한을 받는 시기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달라요. 그럼 봐봐 여기요. 기업번 질문은 뭐죠? 재개발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재개발 사업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한다면 언제 이후에 정비사업의 건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을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예요. 조합설립 인가 후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62 왼쪽 위에 보시면서 내용 혼동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쌤. 근데요, 그럼 재건축이면 조합설립 인가 후고 재개발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전매제한을 받는데 뭐 둔촌주공이나 잠실주공 5단지 가봤더니 다 뭐 조합설립 인가 후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인데 왜 중개업소가 물건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62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중간에 특히나 모일 때 뭐 세대원 전원이 뭐 해외 이주한다, 뭐 상속이다, 뭐 생업상 사정이다, 이건 주택법과 동일한데 여기 나오는 특징이 뭐 있냐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뭐하죠? 소유기간이 10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동시만족이 돼야죠. 그런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1세대 1주택자일 때, 그렇죠?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만족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물건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계속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러면서 뭐 수도권 전체에 무슨 뭐 마이너스 0.18, 뭐 서울 0.11 뭐 이런 나오더라 보니까. 근데 오를 때는 30몇 %씩 올랐는데 무슨 0.18이 대수야 개떡이나 무슨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마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요거는 10년짜리고요. 디귿번하고 리을번은요. 70페이지 봐보세요.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70페이지 봐보시면 됩니다. 그럼 70페이지 보시면 관리처분이 보일 거예요. 관리처분. 그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 등은 몇 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어요. 왼쪽 끝에 5년.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다면 부의 형편과 재배분을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한 번 얻은 사람은 분양 대상자가 됐다면 선정되고 나서 5년 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속, 이혼, 결혼 등의 요건 빼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요건 써놨죠. 위에다가. 그렇죠? 이게 5년이고요. 그 다음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예외적으로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는 예외가 있긴 해요. 그렇죠?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재건축이면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재건축이고 투조가 아니면 C섹터.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문장은 뭐예요? 과밀 억제 권역에 있대요. 시작. 과밀 억제 권역에 있다. 과밀 억제 권역. 그래 놓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가상지역의 외의 지역에 있다. 그러면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A, B, C 섹터 중 어디죠 이게? 그죠. B 섹터야. 이거는 A, C가 아니라 B 섹터거든.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고 투조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몇 주택까지? 그렇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볼 때는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박스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A 섹터, 투조면 무조건 1주택. 그렇죠? 그리고 C 섹터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B는 바로 뭐야? 과밀 억제 권역에 있지만 투조가 아닌 곳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어지는 거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0년, 5년, 3주택. 이거 3번 쓴 분도 많아.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아니면 1번 쓴 분은 재개발, 재건축 구분을 안 한 거고. 그렇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4개 지문이 다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들 하나씩. 그래서 정비법에서 투기과열지 관련된 것만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6번 문제 봅시다. 오늘 이제 건축법을 배울 텐데요. 건축법의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면 건축 신고 관련된 것이니까 81페이지. 뭐라고요? 건축 신고 관련된 거 8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봐요. 그럼 오늘은 요건 진도 끝났으니까 건축법에 대한 부분 좀 간단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5편 부분에 가서 건축법이라는 걸 보게 돼요. 5편 부분에 가서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대지가 이렇게 있었고 그 대지 위에다가 뭘 져요? 건축물을 짓죠.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라는 거를 뭐 하려면 이용해서 건축이라는 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 허가받으면 적법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허가사항이어도 신고만 해도 뭐하죠? 우리가 허가받은 걸로 가름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81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 건축 신고사항입니다. 그렇죠? 81 왼쪽 밑에 건축 신고.
그렇죠? 그러면 신고한 사항은 뭐예요? 5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5일 이내 수리 여부 알려주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뭐가 된다?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잃게 됩니다. 뭐라고요? 1년 이내에 뭐다?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뭐가 된다? 잃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신고 사유는 1년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5가지가 나오는데 증계 제축되어지는 게 85 이내입니다. 뭐라고요? 증계 제축되어지는 게 얼마? 85 이내면 신고하고 하고.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and 3층 미만의 뭐일 때? 건축. 건축이어도 200 미만 and 3층 미만. 뭐라고요? 건축이어도 200 미만 and 3층 미만이라고 한다면 보다 이럴 때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관농자의 비도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농자의 비도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단서적으로 위험하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재해, 붕괴 위험 이런 게 있을 때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세 번째 보시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뭐하죠? 3층 미만의 대수선. 대수선이면 관농자의 비도시 안 따지고 다 신고하고 해요. 도시 비도시 안 따지고. 근데 문제는 봐봐요. 건축보다 대수선이 경미하니까 관농작은 도시건 관계없이 조그만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 건물은 200 미만도 아니고 우리 학원 건물은 3층 미만도 아니거든. 우리 학원 건물은. 그죠? 그럼 9층이가지고 앉아있는 데가 지금. 그죠? 면적은 200일 리가 없죠. 그냥 봐도 몇천 원 돼 보여.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은 대수선 한다면 무조건 다 허가야. 맞잖아. 근데 주요 구조부도 해체를 안 해. 주요 구조부도 해체도 안 하고 단순하게 기둥만 3개를 그냥 수선을 해. 근데 이걸 허가받으래. 3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건 너무 가혹한 거야. 그래서 4번 신고는 뭐다? 건물의 층수 면적 관계없이 그냥 뭐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다면 본회기지 방주를 3개 이상 등으로 수선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그냥 신고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4번 항목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수선이 나오면 조그만 건물이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조그만 건물이 아니어도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다면 뭐하죠? 3개 이상 등의 본회기지 방주의 수선, 단순한 수선이면 규모 관계없이 그냥 뭐다? 신고하고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우리 학원 건물이 뭐야? 연면적 만약에 만에다가 9층 건물이었어. 근데도 기둥 3개만 그냥 수선해.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뭐에 의해서? 4번에 의해서. 이해 가셨죠? 그리고 5번에 기타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3m 이하 증축에 이런 원인 등이 맞다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소규모 건축물 100 이하 3층 이하 증축에 대한 것. 3m 이하 증축의 경우일 때. 그렇죠? 소규모 건축물. 그리고 주의할 거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1, 2, 3, 4, 5보다 동시만족이 아니라 뭐라도 걸리면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은 1, 2, 3, 4, 5가 동시만족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야. 뭐라도 걸리면 신고사항인 거지. 그죠? 봐봐. 그러면 요 문제. 신고 요번에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틀린 거라고 나와 있죠? 2층의 건축물로서 증축이 되어지는데 바닥면적 합계 얼마? 85 이내니까 신고 맞죠? 그죠? 그 다음 관리지역이면 비도시고 그 다음에 200 미만 and 3층 미만의 건축이니까 신고하고 하죠. 왜? 단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 붕괴 위험적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신고. 그리고 대선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200 미만 and 3층 미만이면 신고하고 하죠. 그럼 3번도 맞죠. 200 미만 됐고 and 3층 미만 됐으니까. 그리고 4번. 3층인 건축물이면 층수만으로 본다면 허가사항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다면 그런 대수선을 신고하고 하겠지만 그죠? 30 이상을 해체한대 이러면 안 되지. 허가 받아야지. 그렇죠?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이
해체가 없이 내력벽 30 이상을 수선한다면 신고가 겠지만 뭐하죠? 해체가 들어간다면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대선 나올 때는 네 번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내용은 층수 규모 관계없이 주요 거주부 해체가 없다면 단순한 본회기 지방주의 뭐하죠? 3개 이상 등의 선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신고한다는 얘기거든요. 답은 4번이고요. 소규모 건축물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 소규모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하죠. 그렇죠? 신고사항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셔서 81페이지 왼쪽 밑에 잘 구분하셔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건축신고는 81페이지 왼쪽 밑에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라도 하나 해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7번 이행강제금입니다. 한번 봐요. 이행강제금 시작. 눈 떠봐요. 지금 1교시입니다. 뭐라고요? 4교시 아닙니다. 88페이지. 그렇죠?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번 얘기하듯이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행강제금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비교집에 본다면 뒷부분 66페이지. 그렇죠? 비교집은 어디? 66페이지. 이 이행강제금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도 있고 농지법의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비교집은 66, 그림책은 88. 그렇죠? 반대로 찾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봐요. 건축법에 나오는 이행강제금, 뭐 허가받지 않았다, 용적률 초과했다, 건폐율 초과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산출된 강제금에 190, 80, 70의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였잖아요. 농지법은 농지처분 명령 받았는데 농지처분 명령 받고 정당한 사업 처분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강제금을 부과했죠? 써있죠, 오른쪽 위에.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 시작.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의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건축법과 다르죠. 그리고 내용에서 부과 횟수.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은 매년 1회. 공통점은 얼레디하게 부과한 건 징수.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돼. 이행했어도. 하지만 뉴 부과는 즉시 중지한다는 사실 등은 공통점 존재한다는 것들도 같이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봐봐요. 용적률을 초과했다고 나오죠? 건축법에서. 용적률 초과. 그러면 시정명령 불이행시라고 한다면 뭐하죠?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일반면적 곱한 금액에서 산출된 강제금의 90%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하죠. 허용 190, 90%죠. 허가받지 않은 건 100%겠지만 그렇죠. 90%. 그 다음 최초의 시정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농지법은 매년 1회. 지금은 1년에 2회 이내. 다만 총 부과횟수 5회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뭐라고요? 총 부과횟수 5회 이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다 개정됐어. 강화되는 바람에. 그리고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면 산출된 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죠.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원래 85 이하였다가 이것도 강화됐죠. 그리고 원래는 조그만 주거용은 총 부과횟수 5회 넘지 않는 범위 내 반복부과 조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문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어도 이미 부과된 뭐다?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미 부과된 건. 왜? 이미 위법은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이다. 그림책 88 저언 가운데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이라면 뭐하죠?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하죠. 답은 5번.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이라면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꼭 기억하시고 이행강제금은 이번에 운 좋으면 건축농지법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집 66페이지는 정말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보는 비교집 페이지가 있죠? 그 부분은 거의 매주 봐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100개를 던져주고 그중에 30개 나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힘들어.
50개 던져도 30개 나와야 맞는 거지. 그래야지 공부에 효율성이 사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좀 나를 좀 띄엄띄엄 보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보시길 바래요. 알죠? 우리 애기들. 물론 뭐 다 잘하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여러분이 나에게 마음에 떠난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좀 후기 좀 쓰면 좋은데 후기도 안 쓰고 그러고. 붙은 다음에 쓰려고 안 쓰는 거예요, 지금요? 알았어요. 붙은 다음에 쓰세요. 내가 좀 기다려줄게. 뭐라고요?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그 얘기들 8번 봅시다. 너무 중요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입니다. 92페이지 봅시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완전 100%입니다. 이게 안 나온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그렇죠? 소형주택. 오늘도 정말요, 오늘 10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근데 매번 얘기하죠? 매주마다 1교시 문제가 저번 주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매주마다. 다음 주는 기대해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역작을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봐봐요. 다음 주는 진도가 많아서 문제 간단히 낼 거야. 그렇죠? 농지까지 해야 돼서 오래 할 수가 없어, 1시간 동안. 그렇죠? 그럼 봐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것이겠죠. 92 왼쪽 밑에.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 뭐가 되다? 소형주택. 세 가지가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소형주택. 원래는 원룸형이라고 했다가 소형주택으로 이름을 바꿨죠.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조문 그대로 넣었어요. 여기다가요. 60제곱미터 뭐하죠? 이하. 원래 50 이하였다가.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제가 욕실, 부엌 옆에 쓰라고 했지. 독립된 주거라고. 욕실, 부엌 옆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미만. 전용 면적이 30 미만이라고 한다면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 30 이상이면 침실 3개 이내와 그 밖의 공간으로 하고 침실 2개 이상은 3분의 1 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건축법엔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주택법에 도시형의 소형주택이 있는 말이지 건축법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 요번에 지하층 주거용에 대한 부분 건축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따 또 본전도 얘기할게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5단옥이로 건설할 것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5단옥이 준주택. 뭐라고요? 5단옥이 준주택 됐을까? 5단옥이 준주택 됐으네. 소형주택 나이 됐으네. 알았죠? 아니에요. 알았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5단옥이는 준주택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 그리고 소형주택은 주택인 거고 어쨌든 이거는 주택이 아닌 거고 5단옥이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답은 5번이죠. 공부시키려고 일부 낸 거예요. 잘 내시고 소형주택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9번은 요번에 모의고사 볼 때 나올 겁니다. 종로는 여러분들이 한 주 먼저 봐서 그런데 원래 모의고사는 요번 주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요거 8월 모고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가 처음 보는 건데 아마 이랬을 거야. 그렇죠? 재밌는 건 이게 우리 그림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딨냐면 109페이지 왼쪽 위에 있어요. 109페이지 왼쪽 위에 저당권 등 설정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없는 줄 알았지? 다 있어. 못 찾는 게 문제지. 여기 봐봐요. 칠판 봅시다.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냐면 솔직히 20회, 21회 때 문제가 나오고 나온 적이 아직 없어요, 사실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건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 안 나오기 때문인 거야. 그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봐봐. 그럼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109페이지 주택법을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봐봐요. 제가 그 위쪽에 그래프 그려놨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것에 승인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95% 이상에 대한 부분에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95% 이상보다 소유권 확보를 했다. 그러면 그래야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 바로 뭐 하죠? 바로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청을 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서 입주자 모집이라는 걸 뭐하죠?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선분양이지. 지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이제 완판돼서 정해졌어. 근데 입주 예정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사업 주체가 자기 이름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그 대지에다가 입주 예정자 이미 정해졌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뭘 걸어? 저당권 등 가등기 담보권 등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야. 그죠? 심지어 매매 증여도 해.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거? 자기 이름으로 사업 주체 등기돼 있어도 이미 팔린 거야 이건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동의도 안 받고 해. 그러다가 나중에 사용검사 끝나고 뭐하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 왜?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자인 KB가 압류했거든. 그럼 뭐야? 소분양자는 지어진 집에 입주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에서 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정확한 거야. 109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이내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이게 저당권 설정 제한이에요. 제가 빨간 색깔로 그래프 그려놨죠. 그쵸? 뭐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이내. 아마 8월 모의고사에 60일을 빵꾸 내고 나올 거야. 답은 2번이야.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봤겠지만, 뭐, 인터넷 동영상 보시는 분은 맞추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기는 뭐가 안 된다? 동의 없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 설정, 가등기 담보권 설정, 매매 증여 등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누굴 보호하려고? 수분양자, 분양받는 자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엔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80년대 중후반, 90년 중후반 많았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20회, 21회 때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야, 그때.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근데 문제는 봐봐요. 만약에 사업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주택조합이었어요. 사업 주체가. 한번 물어봐요.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이었으면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 안 해봐도 거의 대부분 다 누가 지분을 받을지는 정해진 거예요. 주택조합의 경우는. 그럼 주택조합은 여기부터 제한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요. 뭐라고요?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써있지 파란색으로. 뭐라고요? 주택조합은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60일도 포인트긴 한데 포인트는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 주체냐 이거에 따라서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20회 한 번, 21회 한 번 나왔던 문제 패턴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나오면 뭘 봐라? 주택조합이면 조합원은 이미 특정된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규제하고 그게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규제하는구나. 109페이지 왼쪽 위에 형광펜 그시고 그래프의 기산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봅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주택조합을 제외한, 이게 포인트지. 제외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 뭐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어질까요? 1번인 거예요. 만약에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라고 나왔으면 몇 번 답이었겠어? 그렇지.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업주체인지를 봐야 됩니다. 저당권 등 설정 제한. 이것도 내가 한 5년 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지쳤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그림책에 넣었다는 의도는 그런 거 아니겠어? 아예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인 거지. 그렇지. 아예 버리면 넣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쵸? 그 얘기들. 됐고요. 10번 봅시다. 농지법 112페이지. 마무리 농지법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은 112페이지 왼쪽 밑에 있어요. 농지 소유 상한. 112페이지 왼쪽 밑에. 그렇죠? 일단 농지 소유 상한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상속, 반련, 주말 체험, 만만천. 만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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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천. 봐봐. 그러면 상속에 의한다. 8년 이상 영농자다. 주말 체험 영농이다.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농지 소유 상한 사유거든요. 세 가지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농지 소유 상한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농지 소유 상한이 없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옳은도 고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8년 이상 영농했다가 이농하면서 기존 농지에 대한 부분을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냐고 한다면 1만까지만이에요. 1천이 아니죠. 또 이거 나올 때마다 상속 나오면 상속 1만만 보고 아싸 이러면 안 돼.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여야 상한이 있는 거예요. 상속에 의한 경우는 농업 경영을 한다면 상한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뒤집어 얘기해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는 자는 상속 농지 중 1만을 넘는 걸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맞겠지.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상한은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일 때 상한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나올 때 또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곳이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취미 영농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진흥지역의 안에서 하는 게 맞아요? 밖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무슨 체험 영농이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개정됐지. 하도 탈법이 많아서.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하라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총 상한은 1천 미만이지만 세대원별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전원.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게 1천 미만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나오면 앞으로 이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가능한 거고, 그렇죠. 한마디로 농업진흥지역의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세대원별이 아니라 전원이 1천 미만인 거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한 자가 농지 소유할 땐 상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5번 틀린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어때요? 똑같은 문제인데 좀 다르게 느껴지죠. 좀 다르게 내니까. 그래서 2, 3, 4번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112페이지 왼쪽 밑에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졌다가 오늘 진도 갑시다.